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천재가 가능할까? 이 생각 자주 하는데요. 영화 천재. 예, 어떤 사람은 와 저건 천재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저 사람 천재야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화법으로는 그런 말을 많이 써서 심지어는 얼굴 천재란 말도 쓰게 되는데 그쯤 되면 천재란 말을 너무 개념을 물타기 해서 천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얼굴 천재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얼굴 천재가 아니라니까. 왜냐면 얼굴이 천재인 거는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고났다는 측면에서 네. 그렇죠. 그걸 약간 좀 정색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와, 오늘의 주제는 천재인데요. 네. 와, 천재 두 분과 함께 천재를 주제로 저는 그냥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정말 네, 두 분의 천재를 모시고 천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천재. 제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할 때마다 그런 기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두 분께서는 그러면 살면서 이 사람 천재다. 천재 아닌가? 싶었던 사람 있어요? 만나본 적? 저 진짜 천재를 본 적이 많이 있는데 저는 네, 사실 저는 많이 어릴 있어요? 때부터 네. 제가 천재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던 긴 시간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막 "헉, 아니요, 그냥 어릴 넌 때 천재니? 막 계속 이랬어요? 올백을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가면서 네. 더 뛰어난 천재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이렇게 영화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운 영화 아니에요? 혹시 내가 악마가 아닐까? 라는 에? 생각이 있어요. 머리에 혹시 이렇게 666이 써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맞아. 악마가 아닐까? 막 일부러 가르마 거울로 그러잖아요. 머리 이렇게 막 보고 막 맞아. 그렇게 한 적도 그 진짜 있어요. 예전에 평론가님 진짜 특이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또라이였죠. 그거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음악 들었다는 거 아니, 핑크플로이드. 그것도 약간 악마적이다. 그리고 제가 타 까먹을까 봐. 방송에서 세상한 과거 것 같아. 에피소드 말씀하시는 것도 들은 게 네. 막 경랑이 치는 몰아치는 파도 위에 배에서 갑판에 올라가서 바다를 지휘하셨대요. 그런 제 시절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가 맞아요.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음악 천재들. 조그만 꼬마일 때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 보면서 제가 나도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 네. 근데 아무리 해도 장영주 같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저에게 처음 천재라는 게 무엇인가 알려준 네. 미드 있으면 미드. 외화. 네, 그때는 외화. 미드라는 말도 어릴 안 때 미드 썼어요. 없었어. 네, 맞아, 외화. 천재 소년 두기. 옛날에 두기. 네. 맞아. 천재 하면은 이분 모르는 분 없습니다. 맞아. 천재 소년 저에게 처음 천재란 무엇인가를 알려준 천재 소년 두기. 이 친구가 이제 어린 나이에 SAT 만점. 고등학교를 9주 만에 마치고요. 그리고 10살에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의가 되기 위해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겪는 인간적인 에피소드를 다루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보면은 아직 다 안 큰 혼자 아이가 너무 조그만. 하얀 가운 입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저는 정말 어릴 때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맞아요. 재밌는 게 천재 소녀 두기 아세요? 소녀도 있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이름이 같아요? 천재 소녀 두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최신이에요. 네, 16살에 의사가 된 라헬라 두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세계관이 이어집니다. 천재 소년 두기가 이미 존재하는 세계관이라 네. 이 의사하고 천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소녀를 두기라고 불러요. 네, 응급 상황에서 어떤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간단한 장비만으로 사람을 살리거나 재밌네요. 비슷한 드라마가 중증 외상센터 웹툰 원작의 드라마 시리즈로 나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최초의 의학 시리즈라고 합니다. 전쟁 지역을 누비던 천재 외상외과 전문의 백강혁님. 백강혁이 유명무실했던 중증 외상팀에 부임을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현실적인 의학 고증은 조금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판타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뭔가 초음파나 MRI나 어떤 장비를 통해서 내부를 보고 해야 되는 수술을 메스만으로 팍 하면 바로 그럼 맞아요. 너무 무모한 짓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창작물이라 가능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의학 드라마라기보다 히어로물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초능력의 과구나. 쾌감이 좀 있는 거죠. 그냥. 그렇죠. 로맨스, 뭐 신파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왜 의미가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천재는 타고나는 것과 길러지는 것 그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영화는 난제이고 사실은 천재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이 챕터가 반드시 다 있어요. 왜냐하면 천재는 타고나느냐 이거부터 묻고 지나가야 못 되는구나. 타고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근거로 자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노벨상 수상자들이에요. 노벨상 받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2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노벨상을 아버지도 받고 시간이 지나서 아들도 받고 한 사례가 모두 7번이나 있어요.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양육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서 두 명이 형제가 나란히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보인다면 그 집안의 환경 때문일 수도 있죠. 그렇죠. 두 사람은 그 집안에서의 어떤 가정의 어떤 분위기,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두 사람 사이의 경쟁 관계 뭐 등등등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유전자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양육 환경으로도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천재가 결과적으로 딱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구분입니다. 그 어떤 천재는 남들보다 빠르게 도달합니다. 남들이 10살, 20살에 할 일을 이렇게 빨리 해내지? 그럼 시간을 단축하는 천재인 거죠. 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벽이 있습니다. 네. 모든 문제. 네. 그 벽을 넘는 천재가 있어요. 후자가 진짜 천재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보고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후자가 천재인 것 같잖아요. 제일 천재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거 말할 것도 네.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탁월한 과업을 해낸 사람이라는 뜻과 천재를 혼동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달라요. 맞아요. 과학에서 위대한 탁월한 업적을 해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사람이 천재가 아닐 수는 그쵸. 있죠. 그쵸. 노력의 반대도 산물일 마찬가지.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천재가 가능할까? 이 생각 자주 하는데요. 영화 천재. 예,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본인이 각본 쓰고 감독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연기는 배우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영화라는 것이 만들어진 창작 과정이나 이 모든 것을 보면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수제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 훌륭한 영화를 만드는 거지 천재가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와 저건 천재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저 사람 천재야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영화라는 영역에서 사실은 어떤 저 같은 평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는 천재야 라고 말해버리는 건 쉬워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게 약간 지적인 게으름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스탠리 큐브릭은 천재야, 스티븐 스필버그는 천재야, 놀라는 천재야 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평론가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재니까 천재적인 과업을 했겠죠. 천재라는 걸 괄호치고 그것을 형용사로 바꿔놓고 그게 왜 천재적인지를 설명하는 게 평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화 뽑는 그런 말을 많이 써서 심지어는 얼굴 천재란 말도 쓰게 되는데 그쯤 되면은 천재란 말을 너무 개념을 물타기 해서 천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얼굴 천재는 인정해요. 그 얼굴 천재가 아니라니까. 왜냐면 얼굴이 천재인 거는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고났다는 측면에서 네. 그렇죠. 우리가 뭐 한 번 얼굴 천재면 계속 얼굴 천재인 거죠. 얼굴 천재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유전자의 조합이 아주 낮은 확률로 만들어낸 오랜 기간의 성과물이 얼굴 천재입니다. 네. 제가 뭐 5시간, 10시간 과학 소통 하는 것보다 차은우 씨가 과학 좋아하시겠어요? 1초 만에 과학 좋아합니다. 그걸 약간 좀 정색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칸트가 이제 천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재는 두 가지 요건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하나는 독창성. 어떻게 보면 차은우처럼 얼굴 태어나는 것도 독창적이죠. 너무 아름다워 이런 거죠. 우리 라플 위클에 정말 많이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 한 번은 오시지 않을까?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근데 것 나머지 같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유용하게 반복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향을 주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천재적인 어떤 독창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네. 독창적인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보면 조현병 환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유행- 유용하게 본보기가 되어서 따라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가 생각하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네요. 천재에 대한 숭배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천재 와 이러고 이제 영화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쵸. 천재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대리 만족도 느끼고. 네, 남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천재 숭배라는 어떤 현상이 있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18세기 후반에 유럽으로부터 보거든요. 낭만주의 영향으로 이제 천재 숭배가 늘어났다는 건데요. 어찌됐건 천재하면 제일 먼저 저는 떠오르는 게 모차르트. 네. 근데 모차르트가 천재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까 비슷한 식으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유럽 전역을 6살 때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대? 8살 때 교향곡을 작곡했대? 12살 때 오페라를 작곡했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양육설로 반대하는 경향이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요즘 모차르트의 그 당시 6살만큼 잘하는 6살짜리의 음악 신동은 지금 굉장히 많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어려웠겠지만 아니 그럼 8살 때 교향곡과 12살 때 오페라를 쓴 건 천재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남아있냐면 아버지인 레오폴트가 악보를 남겼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냥 악보에 남겼을 뿐이지 아들이 다 한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레오폴트도 훌륭한 작곡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후대 어떤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아들을 천재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정한 역할이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합작품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모차르트가 제대로 된 창작을 하는 것은 15살, 16살 이때이고
심지어는 20대 중반까지는 모차르트가 뭐 굉장한 그런 어떤 음악적인 엄청난 성과를 낸 것으로 남아있는 작품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차르트가 20살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레오폴트의 아들 정도로만 역사에 남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뒤에 엄청난 작품들을 쓴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선천적으로 천재는 타고난다라는 것으로서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모차르트조차 사실은 다른 견해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죠. 저는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되게 잘 보여주는 도시전설 같은 대목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모차르트한테 와서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심포니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냐고. 근데 그 모차르트가 물어본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교향곡을 작곡하기엔 너무 어리다고 아직.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21살인데 너는 8살에 교향곡을 작곡했잖아 했더니 모차르트가 나는 그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다니지 않았다고 했대요. 무례하네요.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게 천재라는 거죠. 이 이야기 많죠. 근데 모차르트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스티나 경당에서 연주된 네. 그 그레고리 알레그리의 종교 음악이 있습니다. 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게 있는데 이게 요 안에만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고 밖에 이 악보가 유출되면 절대 안 돼요. 신성 모독 같은 거라서 이 공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입니다. 근데 14살이던 모차르트가 딱 들어와서 그걸 한번 딱 듣고 네. 나와서 악보를 그대로 했대요. 마치 바둑을 복귀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아니 이거를 한 번 듣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뭐 벌을 줄 수가 있냐. 그래서 결국 이제 교황청에서 오히려 뭐 그때 황금박차 기사단 이런 칭호를 주면서 굉장히 또 좋은 사례로 했는데 나중에 또 나온 또 다른 견해인데 아버지가 MSG를 좀 쳤다. 당연히 쳤겠죠. 한 번을 들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네. 이미 그 악보가 네. 사본이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걸 구할 수 있었는데 네. 이걸 모차르트가 받아다가 편곡을 했답니다. 마치 한 번 듣고 해서 약간 일화가 바뀐 거죠. 아, 그렇다면 우리가 천재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겠네요. 천재란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 노력 플러스 마케팅. 저는 이제 천재에 대해서 양육설이 있고 이제 타고나는 본성에 관한 그런 설이 있는데 저는 본성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양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재는 대부분 다 무시무시할 정도의 일중독자들이에요. 맞아요. 물론 이제 안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랭보 같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19살에 가장 뛰어난 그 시집을 내고 시를 쓰고 그리고 그때 절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경우가 조금 다른데 대부분의 천재들 아까 심지어는 모차르트조차도 아마데우스에 보시면 네. 뒤에 레퀴엠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노력과 집중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천재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질의 천재이기도 하고 우리 얼핏 생각하면 하늘에서 그분의 영감이 딱 오면 한 번에 쫙 쓰면 뭐 어마어마한 작품, 어마어마한 악보가 나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천재는 질의 천재이기도 하지만 양의 천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몰입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또 타고나는 것을 옹호하는 것은 또 학자들은 또 그렇게도 말을 해요.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것조차도 유전자라는 유전자다. 그렇죠. 노력도 유전자다. 어떤 사람은 기타 예. 코드 몇 개 잡다가 저처럼 어렸을 때 기타 치고 싶었는데 F 코드 잡는 게 힘들어서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타를 계속 하루에 5시간, 7시간 이렇게 이제 지미 페이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게 열의를 쏟을 수 있는 것 자체도 그럼요. 타고난 네. 것으로 보는 견해가 왜냐면은 있죠. 모차르트는 본인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악상이 자기가 듣기에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생애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이 멜로디와 화음에 본인이 이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입할 수밖에 없죠. 너무 재밌잖아요. 네. 네. 저는 바둑 두는 사람들이 그렇게 천재 같아요. 맞아. 저희 아버지가 기원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형이 또 이제 바둑을 굉장히 잘 두어서 아마 한 3단쯤 돼요. 그래서 바둑 사범도 했는데 어찌됐건 저는 바둑을 못 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아버지하고 이 형이 항상 바둑을 밤새도록 두니까 제발 얘만큼은 해가지고 저만 바둑을 못 둬요. 어머,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만 제가 아는 정도인데 저희 형하고 아버지하고 바둑 두는 걸 밤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 네. 저건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바둑은. 네. 다 두고 나면 다 똑같이 우리가 다시 어떻게 두잖아요. 두는지를 다시 똑같이 둬요. 학습에. 기억을 해야 되죠. 그죠? 네. 근데 그거 한번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바둑이 신기해요. 19 곱하기 19니까 19제곱분의 1의 확률을 개 수마다 곱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우리 동진 형님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이거 사실 이 단어 기억, 하나하나를 네. 경우의 수로 해서 이 단어 외우는 건 당연히 못하겠지만 형님이 외우는 거는 이 어떤 이 내러티브를 다 고민을 하셔서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거는 바둑도 똑같아요. 바둑도 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게 스토리로 외우는 네, 거예요. 이게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이 놓는 돌의 모든 순서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히 여기 나야 되는 것들이 펼쳐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외우고 또 심지어는 뭐 둘이 그냥 뭐 대화로도 바둑을 두잖아요. 네. 몇에 뭐 이러면은 그쵸. 바둑을 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승부 이야기를 좀 하죠. 네. 저는 그 승부가 제목도 승부지만 정말 승부의 세계를 보여주는 프로들의 세계, 프로페셔널리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멋진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바둑 왕좌인 조훈현이 어릴 때부터 딱 싹수가 보이는 천재기가 있는 그 이창호를 제자로 받아들인 다음에 한 지붕 아래서 먹고 재우면서 바둑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제자가 생각보다 너무 금방 선생님을 따라잡아서 둘이 바꾸게 되는데 제자가 선생님을 이기죠. 하지만 거기서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한 5년 만에 스승이 기량을 앓고 닦아서 다시 명승부를 펼치고 그때는 다시 제자를 이기게 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아 정말 아름다운 사제관계가 무엇인가를 느끼게도 해줬고 멋진 스승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게 네. 꼭 바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뭐 영역에서든 간에 프로가 갖춰야 되는 자세는 무엇인가를 얘기해준 영화 같기도 해요. 네. 남기철 구단을 맡았던 그 조우진 씨가 마지막 그 대국을 해설을 하면서 아 이거 정말 명국입니다 하면서 바둑은 명국은 한 명의 천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라고 딱 대사를 하는데 혼자일 때는 빛이 안 날 수 있는데 천재와 천재가 함께 만나서 그것도 스승과 제자가 맞붙어서 아름다운 명승부를 펼치는 그런 영화로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는 더 많은 천재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가 과연 만들어지는 건지 받아들여지는 건지. 야 어떻게 세상에 바둑이라는 그런 고도로 머리를 쓰는 그런 분야에서 한국에서 같은 집에 두 사람이 있고 물론 스승과 제자의 관계지만 다 거기에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세돌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요. 조은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이창호라든지 사실은 천재들은 이렇게 뭉쳐서 나오는 경향들이 있고요. 네, 특정한 시기 예를 들면 뭐 19세기 말에 파리라거나 아니면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아테네라거나 영향을 이런 받는다는 부분들이 거. 있죠. 예. 가장 대표적으로 천재에 관한 책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5세기 피렌체예요. 이탈리아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회화 역사에서 너무너무 대단한 그 두 명의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또 미켈란젤로가 있는데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뭐 사실 미켈란젤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다빈치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전 분야를 다 다뤘으니까. 네, 그런 어떤 천재가 같이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피렌체의 풍토. 그 다음에 피렌체를 사실상 최고의 권력자인 사람이 로렌초라는 거. 그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를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을 서포트하는 데 있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죠. 네, 엄청난 그런 노력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옆에 이렇게 공방들이 있거나 이렇게 화방들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다 관찰했대요. 지나가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조각하는 걸 다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유로운 경쟁의 분위기. 클러스터를 형성했구나. 네, 거기다 또 메디치 가문 안에 이 사람들이 다 사실상 일종의 약간 식객 비슷하게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네. 했기 때문에 이게 또 풀이 돼서 인맥이 돼서 오. 미켈란젤로랑 같이 밥 먹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교황이 2명이 나왔어요. 아, 그럼 그 교황이 나중에 시스티나 성당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의뢰를 하는구나. 의뢰를 하는 거죠, 천장화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네. 300년 전에 태어났다거나 네. 피렌체에서 혹은 뭐 시기를 잘못 미켈란젤로가 태어났으면. 아프리카 베냉에서 태어났다거나 당시에 그럼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도 사실 스승을 만나서 어린 나이에 잘 배웠기 때문에 또 완성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승부를 보고 나서 처음으로 바둑 컨텐츠에 흥미를 느낀 거잖아요. 네. 그 정적인 게임인데 그거를 굉장히 영화로 잘 만든 거를 보고 나니까 아, 더 보고 싶은 그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것도 봐야겠다 하고 남겨둔 게 퀸스 갬빗이에요. 아, 네. 바둑 영화는 아니지만 체스 천재 소녀의 이야기죠. 게다가 불우한 환경.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이미 자식을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런 상황에서 경비 아저씨가 계속 체스를 두고 있길래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아이를 앉혀놓고 더 가르쳐 준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정말 평탄치 않은 굉장히 그 불우한 그런 환경을 거치는데 그래도 체스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것도 여자가 그 당시엔 남자들이 거의 다 주류였는데 뭐 보란 듯이 체스로 성공을 해 나가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경비 아저씨가 살던 곳을 자신에게 처음 체스를 가르쳐줬던 걸 찾아가 보니까 본인이 이제 체스의 어떤 여왕이 돼서 신문에 나고 이런 것들을 다 오려가지고 붙여놓은. 스크랩을 해놓은 거를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결말에서 그 경비 아저씨에 의해서 자신의 천재성을 기를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죠.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은 이제 시대의 어떤 한계와 편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천재성이 죽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뚫고 더 찬란한 어떤 그런 업적을 내기도 하죠. 그걸 굉장히 잘 만들어낸 영화가 히든 피겨스. 아, 여성 수학 천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로켓. 1960년대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천재 수학자인 캐서린이라는 여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녀가 일단 말하자면 인간 컴퓨터잖아요. 계산원이잖아요. 숫자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람들이 다 그녀를 찾을 정도로 세 명의 어떤 과학자들의 어떤 위협을 그린 그런 작품이고요. 그 작품의 시작 자체가 실화이기도 하지만 세 사람이 함께 이 카풀로 출근하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보통 경우라면 그냥 버스를 타면 되는데 버스는 그 당시에 인종 분리 정책을 써서 앉는 자리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거기 굴하지 않고 그냥 차를 함께 세 사람이 타고 카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차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 상황에서 막 고치려고 하는데 백인 경찰이 왔다가 나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출근이라고 하니까 에스코트를 해서 이제 첫 출근을 가는 장면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사실은 뒤에 있는 장면의 거의 모든 함축이에요. 애초에 카풀을 하게 된 것이 당시의 인종차별 문제적인 것의 어떤 반작용으로서 타고 가는 거죠. 고장이 났다라는 것이 그들 앞에 난관을 보여준다면 결국은 그 앞에서 이제 백인을 앞세우고 어쨌건 뒤에서 그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멋지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 백인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케빈 코스트너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프닝에서 영화가 끝났네요. 많은 영화들이 사실 그런 방식이 장치를 넣어놨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산업을 보여주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계산을 담당하고 있는 천재 수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800m밖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색 인종의 화장실은 딴 데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해서 관철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녀가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니까 너무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 숫자 담당하는 여자 어디 갔어?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 함께 일을 하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숨겨진 히든 피겨스인가를 사실상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나사 최초로 굉장히 중요한 관리자의 위치에 올라간 여성, 나사 최초로 엔지니어인 여성, 그 다음에 나사 최초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낸 흑인 천재 수학자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어떻게 보면 인종적으로나 아니면 성별로나 원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거대한 성과를 굉장히 유머와 감동을 섞어서 만들어낸 잘 만든 대중영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재적인 재능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크게 나누어서 예술가, 과학자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고 다만 이 과학 쪽의 천재와 예술 쪽의 천재들을 비교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과학 쪽의 천재는 장남이 많아요. 그리고 예술 쪽의 천재는 장남이 막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와. 남자에 국한시켜서 얘기를 하면 차남을 보통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항적이라고 말하고 장남을 수능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체계를 따르고 그 안에서 법칙과 규칙 안에서 최대한의 어떤 과업을 이루어내는 과학자에 좀 더 부합하는 어떤 환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양자를 비교하게 될 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양육 환경을 비교한 그런 논문도 있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평탄한 삶을 살았대요. 문학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어렸을 때 뭐 조실부모했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겠죠. 아니, 너무 논리적인 게 과학자는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쌓아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는 안정적인 환경이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예술가는 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뭔가 순탄한 삶을 살았다면 내 이야기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자 예술가가
어떤 좋은 환경이라는 게 다를 수 있겠다. 1, 2년 전에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아마 많이들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매니악이라는 책이 있어요. 뱅하민 라바투트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인데요. 네덜란드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쓰는 소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소설이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학사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풀어서 쓴 해설서 넌픽션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소설의 하나의 하위 장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소설이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이제 오스트리아 물리학자인데 파울 에렌페스트라는 사람이고 2부는 존 폰 노이만이에요. 아, 노이만. 네, 뭐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3부의 주인공이 놀랍게도 이세돌이에요.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세돌은 읽었겠다. 네, 사실 이제 솔베이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927년도에 있었던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학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6년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사이에서의 대결까지 전반적인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성을 탐구하는 인간의 어떤 과학자의 정신. 그렇지만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한 인간이라서 삶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들, 네. 이 양자 사이의 괴리, 갈등 이런 걸 다룬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일부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인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는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네. 근데 그때 시대에는 나치가 막 점점 권력을 잡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나치가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임 시술도 하고 막 이랬고 되고 마지막에는 처형까지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자기 아들이 나중에 나치에 점령해서 어떻게 될 줄 모르죠. 더군다나 본인 스스로도 우울증에 걸려 있거든요. 결국 1933년도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실화예요. 실화에 있는 네. 소설에 등장하는데 아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나치 치하에서 끔찍한 꼴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극단적인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일 재밌는 건 사실 2부입니다. 2부가 이제 존 폰 노이만인데 네. 과학자들 중에 과학자라고 천재 중에 천재라고 했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과학자가 있다. 존 폰 노이만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 말을 한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 맞아. 이럴 정도의 탁월한 어떤 천재란 말이에요. 헝가리 출신으로. 흥미롭게도 2부는 수많은 사람들의 화자가 바뀌는 다중 화자 방식으로 쓰여 있는데 이 화자 중에 존 폰 노이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뭐 2명의 아내 이전에 혹은 뭐 주변의 학자 뭐 등등등까지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였는가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가 명확하죠. 하나는 이 사람의 천재성이 얼마나 뛰어난가. 경제학 분야에서 컴퓨터 과학에서 수학자로서 뭐 등등등까지 생물학에서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혁혁한 진정한 천재였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반면에 이 사람이 삶에서는 얼마나 서툴렀는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무지했는가,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뭐 등등을 했는가를 서로 이렇게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되면 이세돌이 등장하게 네. 되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국 1국, 예, 2국, 3국 이게 네.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너무 흥미진진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지적이면서 뛰어난 과학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그런 뛰어난 소설입니다. 재밌겠다. 폰노이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콘텐츠화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천재는 천재 수학자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누구요? 존 내쉬. 아, 뷰티풀 마인드. 네, 이분의 어떤 굉장히 굴곡 있는 삶도 어떻게 보면 과학을 하기나 수학을 하기 유리하진 않았지만 이분이 굉장한 천재입니다. 왜냐면은 그 프린스턴 대학의 지도 교수가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거기에 이 학생을 표현하는 딱 한 줄이 있어요. 이 학생은 수학 천재다. 그게 끝이에요. 추천서의 인사, 맺은 말 고사에 딱 한 줄. 이 학생은 수학 천재다. 추천사가 너무 게으른데요. 네. 지적 게으름인데요. 근데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깔끔하니까. 뭐 그걸로 끝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천재성이 새롭게 정립한 수학 이론들이 이제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내쉬 균형, 그다음에 게임 이론 이런 것들. 그런 노벨상 받았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게임 이론은 여러 사람이 영향을 주고받을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할까? 요거를 이야기하는 학문인데 상대방의 전략을 예측해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게임 이론의 문제인데 가장 유명한 개념이 내쉬 균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상황에서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선택을 최적화해서 상호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이게 무조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모두가 이 선택을 바꿀 이유가 없는 균형이 잡힌 상태를 내쉬 균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진 형님이 피자가 먹고 싶어요. 네. 우리 현모님이 치킨이 먹고 싶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자 나라 치킨 공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시 그게 균형. 뭐예요? 웃기려고 한 건데 안 웃겼습니다. 예. 웃겼는데? 그래서 유명한 예시가 이제 재수의 딜레마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예를 들어 재수가 둘이 잡혔습니다. 한 명만 자백하면 얘는 무조건 풀려나. 네. 남는 사람 10년 징역.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침묵한다. 둘 다 1년 징역. 둘 다 자백한다. 둘 다 5년 징역.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둘 다 침묵하면 총합 2년입니다. 네. 그죠? 1년 1년. 근데 누가 불고 안 불면 나는 10년이야. 믿을 수가 없죠. 못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둘 다 무조건 자백을 해서 둘 다 5년형을 받는다. 이게 전략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최선의 전략이 아닐지라도 이게 이제 내시 균형인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재밌는 컨텐츠가 이제 뷰티풀 마인드라는 컨텐츠가 나왔고 거기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뭐 내시 균형이나 게임 이론은 나오지 않지만 되게 재미있는 어떤 천재 수학자 일대기를 좀 만나볼 수 있다. 네. 뭐 근데 물론 영화랑 좀 현실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영화에서는 그 아내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존 내쉬를 끝까지 돌봐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조현병 치료 초기에 이미 아내가 이혼을 합니다. 나중에 한 7년 정도 지나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는 동거하고 재혼해서 그를 보살핍니다. 그 뷰티풀 마인드의 존 내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잖아요. 안정적으로 과업을 이룬 사람도 있지만 좀 비극적인 불행했던 캐릭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반고라든가 뭐 달리라든가 천재성 때문에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천재성 때문에 광기가 따라오는 경우도 많아서 세네카 같은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로마 시대에. 무슨 네. 얘기를 했냐면 광기가 스치지 않은 천재라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럴 정도로 약간 정신질환, 광기 이런 것들과 어떤 천재를 연관시키는 대중의 생각들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한 논문들도 많아서 예를 들면 아까 지금 그 말한 과학의 천재들, 예술의 천재들 이렇게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과학적 천재는 일반인들보다 특별히 정신질환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일반인들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존 내시 같은 사람도 있지만 네. 예술 쪽은 상대적으로 실제로 연관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고요. 그 얘기인즉슨 모든 예술가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게죠. 근데 이 연구 결과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는 거는 음악하는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네. 클래식 작곡가의 경우 중에는 상대적으로 예술가들 중에서 가장 정신질환이 적은 편이래요. 작곡가들은 가장 많은 건 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건데 클래식 음악은 가장 과학적에 가깝다는 네. 거죠. 그렇잖아요. 네. 패턴화돼 있으니까. 예, 수학하고 뭐 가깝죠. 화성이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수학이 엄격한 수학의 규칙이죠. 리듬도 마찬가지고 예, 예.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고 미술 쪽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이고도 차갑고도 규칙을 따르는 미술을 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몬드리안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겠죠. 반면에 이제 마티스처럼 야수파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근데 이 양쪽을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정신질환이 적대요. 똑같은 미술을 해도 더 추상적이면서 패턴에 따르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천재성에 있어서 목적적인 과업을 하느냐, 맹목적적인 과업을 하느냐, 혹은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정신질환과 천재성의 어떤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거기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이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남아있는 실존 인물을 그린 영화가 있죠. 헬프갓. 네, 데이비드 헬프갓이라는 그 피아니스트를 모티브로 한 영화 1997년에 나온 샤인이라는 영화인데 나무주연상도 맞아요. 수상하고 받았죠. 그랬죠. 제프리 러시가 받았죠. 아, 네. 이 사람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건 반대해요. 피아노를 쳐야 된다 그래요. 뭔 차이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식 요리사는 반대로 중식 요리사는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결사 반대해요. 자기 옆에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릇된 방향으로 아들을 억누르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막 연주를 해서 사람들을 놀래키지만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억눌러 왔던 아빠 앞에서 반항하지 못하고 참아왔던 그 울분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어쨌든 그래도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남겼고 이 영화가 만들어져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막 수상을 할 때도 건강하게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축하 공연으로 이 헬프갓이 무대에 올라와서 그 기라성 같은 그 배우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왕벌의 비행, Flight of the Bumblebee, 네. 그거를 확 연주를 하고 들어가죠. 천재성을 우리는 부러워하긴 하지만 나한테 이런 요 작은 요 한 분야에서만이라도 천재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하지만 순탄치는 않은 삶인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서번트 증후군 네, 그렇죠. 같은 경우가 서번트 이제 신드롬 같은.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건데 네. 한 번 본 장면을 포토그래픽 메모리로 그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든가 큐브를 뭐 빨리 풀 수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 서번트 증후군을 다룬 영화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영화가 레인맨. 레인맨. 네. 네. 무려 톰 크루즈와 더스틴 더스틴 호프만이 호프만. 주연을 했고 그 당시에 뭐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을 휩쓸었던 영화죠. 톰 크루즈는 자동차 딜러인데 네. 아버지랑 맨날 이렇게 충돌하니까 그냥 일찌감치 집을 나와서 소식도 끊고 그냥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려 300만 달러를 자기 형에게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냥 딸랑 자동차 한 대만 남기고 예. 동생 입장에서는 그 돈을 그렇겠죠. 가져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형의 위치를 이제 찾아가 보니까 형이 어디에 이렇게 요양원 같은 데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자 해서 형을 겨우 끌고 나오는데 되게 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데 융통성 집착하고. 있게 유연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요일에 뭘 꼭 먹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어떤 물건이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강박 같은 것도 있고 일상생활은 너무 불편한데 가만 보니까 숫자를 잘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기 싫다고 자기는 비행기 무섭다고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비행기 추락 사고의 여러 숫자들을 막 다 외워서 얘기를 하고 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는 자동차 사고에 관한 통계를 막 얘기를 하고 동생이 형한테 이런 신비로운 능력이 있네 이러면서 카지노에 데려가서 라스베가스에서. 카드 카운팅을 이제 시켜가지고 막 돈을 따기도 하고 이러는데 왜 레인맨인 줄 알아요? 비가 오나? 형의 이름이 레이몬드예요. 근데 동생이 어릴 때 레이몬드를 발음을 잘 못해서 레인맨이라고 레인맨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동생이 어렸을 때 전혀 기억도 못했던 형인데 항상 나에게 이렇게 자기 전에 노래를 불러주고 했던 그 형이 이 형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둘의 이제 형제간의 사랑을 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형제를 회복하는 내용이겠네요. 네. 근데 워낙에 연기를 잘했고 우리는 실상에서 천재를 보기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작품 속에서나 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 되게 현실적인 상황을 영화화한 게 있는데 제목은 나의 작은 시인에게인데 원래 제목은 The Kindergarten Teacher예요. 유치원 선생님. 네네네. 매기 실렌할이 유치원 선생님 역할을 맡았는데 본인은 되게 이렇게 좀 특별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냥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지낼 뿐이고 그렇게 무료하고 좀 따분하게 매일을 보내다가 한 남자애가 천재인가 보다. 뭔가 남다른 거예요. 얘가 써오는 글이 반짝이는 거예요. 문장이 시적이고 5살짜리 애가 어떻게 이런 문장을 썼을까? 와.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이 아이가 대단한 천재여서 천재적인 시를 썼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무료해서 뭔가 재미난 걸 찾고 싶었는데 마침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가 나타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이게 대단해 보였겠죠. 이 선생님이 못다 이룬 이 작가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퇴근을 하고 나면 문학 수업을 들으러 다녀요. 뭐 이렇게 뭐 문화센터 같은 그런 데서 강좌를 듣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글 써오라고 숙제 같은 거 낼 거 아니에요. 설마 이거를 그 아이 걸로? 이 아이가 너무 잘 쓰고 항상 기발한 이 표현을 써내니까 아이가 쓴 거를 가서 자기가 쓴 것처럼 발표를 하기 시작해요. 논문 조작이다. 네. 이건 안 돼. 그리고 아이한테 또 쓰라고? 너한테 기발한 뭐 문장이 떠오르면 그냥 말로 해. 선생님이 받아 기록을 안 적을게. 남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제 학생의 그 5살짜리 꼬마의 시를 훔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남자 선생님도 이 학생을 좀 유달리 보겠죠. 유심히 보겠죠. 그래서 묘하고 이렇게 아슬아슬한 관계가 또 생겨요. 결혼을 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진짜 천재에 대한 막 우리가 막 박수칠 만한 천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따분한 일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천재성을 갈구하는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 연기를 매기 질레날이 잘했죠. 아유, 결말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네. 일어날 법한 이야기라서 또 제목이 일단 따뜻하네요. 나의 작은 시인에게. 근데 그게 얼마나 중의적이에요. 그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나의 안에 있는 내가 그러네. 못다 이룬 그 꿈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죠.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유리가면이라는 유리가면. 만화 나 보셨어요? 만화 안 봤지만 이건 봤어. 야 이거 이 정도 와. 작품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이동진 형님이 만화를 안 보시지만 보실 만한 작품. 1976년부터 연재한 만화입니다. 76년 만화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완결이 안 돼서 원래는 이제 뭐 부모와 자식이 함께 보는 만화로 유명했어요. 지금은 이제 조부모까지 같이 조부모와 삼대가. 3대가 함께 보는 명작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출이나 이런 게 막 눈동자가 사라지고 막 그래요. 놀라는 연기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미미된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 짤로 돌아다니는 게 있을 건데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유리가면 속의 장면이다. 그 일단은 순정 만화예요. 그리고 연극 배우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이제 기타지마 마야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천재 연기 소녀. 이 친구를 그 우연히 칙칙하게 치고 자라는 전설적인 여배우가 있어요. 네네네. 이분이 이제 마야를 보고 네. 얘는 뭔가 있다. 마치 승부에 조훈현님이 이창호를 이창호님을 본 것처럼. 딱 잡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를 혹독히 가르치는데 여기에 이제 히메가와 아유미라는 부잣집 딸의 연기의 정석, 재능도 있고 금수저의 모든 게 갖춰진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이제 마야인 거죠. 재능이 있고 모든 뭐 면이 뛰어난. 그리고 라이벌은 살리에리군요. 네, 그 외에 정말 다 가졌어요. 하지만 연기만큼은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마야와 아유미 이 두 사람이 전설의 연극이 하나 있어요. 홍천녀라는 이거의 주연 자리를 놓고 라이벌로 싸우는 게 큰 맥락의 주제예요. 극 중에 등장하는 연극도 이 작가가 대부분 오리지널로 만든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만화책 안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그 연극이 너무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심지어 이게 원래 원작이 있는 연극인가? 라고 모두가 믿을 정도로 현재 지금 이거는 작품이 장기 휴재 중이고요. 작가님은 신흥 종교를 만들어 교주가 되셔가지고 활동을 중계시고 이게 언제 끝날지는 살아있어요? 네, 교주가 살아계십니다. 됐다고요? 그럼에도 미완인데도 너무 몰입력이 있어서 네, 보면 좋겠다. 어렸을 때 한국만 한 줄 알고 봤는데요. 근데 진짜 저는 사실 만화 별로 안 봤는데 그 유리가면은 정말 푹 빠져서 지금까지 약간 타고난 천재.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천재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도 몰랐던 천재성이 긴박한 순간이 되면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영화가 있어요. 뭐죠? 너무 재밌게 봐서 강추하는 영화인데요. 네. 1942년 2차 세계대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대인을 막 실은 트럭이 어디론가 유대인들을 끌고 가요. 근데 그 트럭 안에 우리의 주인공 질이 타고 있는데 옆자리에 있는 남자가 너 먹을 것 좀 없냐 물어보니까 아 가방에 샌드위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책을 줄 테니까 샌드위치 좀 달라 그래요. 근데 지금 사실 배가 고파서 먹을 게 귀한데 그 책이 무슨 소용이에요. 글쎄요. 네. 그래서 망설이는데 아 이 책이 되게 귀한 책이고 여기에 나한테 책을 선물 준 사람의 이 친필 사인도 사인 있고 있어요. 구하기 어려운 거니까 책을 줄 테니 샌드위치 반쪽만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차가 트럭이 도달한 곳은 어디냐면 결국은 처형장이에요. 그래서 숲속에 다 내리라고 한 다음에 그 나치 독일 군들이 팍팍팍 총으로 다 쏴요. 기껏 이렇게 싣고 온 유대인들을. 근데 이때 주인공이 기지를 발휘해서 책을 여기다가 사람들이 다 총을 맞으니까 맞기도 전에 픽 쓰러지는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독일 군인들이 너 뭐야 이러면서 우리가 못 발 줄 알았어? 이러니까 얘가 살려달라고.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페르시아인이라고. 이거 보라고. 그 책을 내미는데 그 책이 페르시아어로 된 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실제 벨기에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나 페르시아인이니까 나는 유대인 아니니까 죽이지 말아달라고 막 사정을 하니까 그 친구를 실제로 살려서 데리고 가요. 캠프로. 근데 왜 그랬냐면 거기에 독일군 대위 중에 코흐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대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나한테 매일 4개의 단어씩 페르시아어를 가르쳐달라고. 왜냐하면 이 대위는 여동생이 페르시아로 도망친 반나치주의자예요. 그래서 여동생과 재회를 하러 페르시아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원래 요리사 출신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그 독일 레스토랑을
차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당신이 나를 좀 가르쳐 다오 이러는데 문제는 페르시아어는 들어본 적도 없어. 뭐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예.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요.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주방 일을 맡겨요. 그래서 주방 일을 하면서 내가 페르시아어를 가짜로 만들어서 그렇지. 이 대위에게 매일 과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식당을 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식이나 뭐 주방에 관련된 용어를 먼저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은 뭐 라지라고 하자. 사과는 깡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없는 말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4개 가르치는 건 하겠지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그게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지 이제. 어떻게 외워? 1152 Wörter im Jahr. 이 사람은 이거를 살아야 되니까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야지. 근데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심장이 쫄깃해요.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인가? 어떻게 한 번 알려준 걸 이 남자가 다시 한 2주일 뒤에 그거 뭐라고 했지? 하면 똑같이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치. 다행히 이 친구가 글씨도 잘 써요. 그래서 유대인 명부를 작성하는 일을 맡겨요. 사람들의 이름에 있는 글자를 조합을 해서 변형시켜서 단어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언어의 창조를 하는데 하는 거네요. 실제 몇 개월이 지나서 결국 2,000개가 넘는 단어를 가르치면서 이제는 이 대위가 대화를 해. 페르시아어로 대화를 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데 둘만 소통이 되네요. 정이 트잖아요. 나한테 페르시아어를 가르쳐주는 이 사람을 당연히 그쵸. 편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식도 막 따로 챙겨주고 그리고 다 같이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얘는 빼줘요. 넌 농장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몇 번이나 살아남고 나한테 대위님이라고 하지 마. 그냥 콩이라고 이름만 불러. 막 형 동생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페르시아인이 나타난다. 영국 공군 소속 그죠. 포로가 잡혀오는데 페르시아인이죠. 페르시아 출신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지. 진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는 이제 영화를 직접 보는 게 맞는데 자기가 이 기지를 발휘해서 어쨌든 살아는 남았지만 동포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참상을 보면서 과연 나만 살아남는 게 맞는가 하면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나약해지는데 이 코흐 대위는 결국 전쟁이 끝나잖아요. 이란을 갑니다. 아이고 어떡해. 개망신 당했겠네. 근데 진짜 이 영화 너무 재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는 나와요. 하지만 그런 인물이 존재한 건 아니고 독일의 책 중에 언어의 발명이라는 책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이런 위기를 모면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하나로 엮어서 모음집처럼 이 한 명의 인물에다 투영을 한 거죠. 급박한 순간이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없던 천재성도 나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정말 천재적인 스피드로 천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나온 컨텐츠들 이제는 큐레이션 판을 통해서 정리된 채로 볼 수 있고요. 또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뭘까요? 예고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떠오르는 콘텐츠들 트라이브 앱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TV 채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여러 천재적인 위트 있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다 읽어보고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놀랍고 재미난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금기입니다. 금기 중에 끝판왕? 뭐 식인 아닐까요? 식인? 사원고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 뭐 회로 먹든 약간 구이로 먹든 약간 쪄 먹든 오늘 정말 불편하네요. 금기. 수간을 다룬 영화 이러면 너무 이상해지는데 네. 쉐이프 오브 워터가 이런 영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수간은 수간이네요. 물, 수. 아 우리가 지금까지 마약 얘기도 했고 뭐 번식 얘기 이런 거 많이 했지만 너무 수가 말하기 어렵죠. 예. 아, 수지. 왜 그? 네. 혹시 뭐 문제가 생기면 다 뭐 제작진 탓이에요. 그럼요. 네, 저희는 뭐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